2000년, 2006년도, 우리 2024년도까지 역사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글로벌 자산 시장은 어떻게 됐다? 폭락이 나왔다. 자, 오늘 일본 금리 인상 얘기 좀 해드릴게요.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데 어느 정도 일본의 영향이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도 영향은 끼쳤겠지만 주된 영향은 아닐 거고, 일단은 그냥 이번에 증시가 빠진 이유, 어떻게 보면 좀 심리가 좀 영향을 많이 줬다. 왜냐면 일본이 통화 정책을 그동안 엔화 약세에서 엔화 강세로 지금 방향성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시장은 항상 채권 시장이든 주식 시장이든 코인 시장이든 변화하는 걸 싫어해. 금리 인상이면 계속 인상하는 걸 좋아하고, 인하하는 건 계속 인하하는 걸 좋아해. 인상했다, 인하했다, 인하했다, 인상했다, 바뀌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번에 일본에서 BOJ 긴급회의를 열었죠. 어떻게 보면 연준에서 긴급회의를 안 열고 BOJ에서 열었어. 그래서 미무라 재무장관이랑 재무성, 금융청 8월 6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합니다.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뭐라 그러냐? 일본의 부총재가 나와요. 중앙은행. 부총재가 딱딱딱 나와가지고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위험하면 저희는 9월달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안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엔화 강세로 안 가져갈게요. 재무부 장관 제니 옐런 누님의 좀 샤우팅, 욕하는 전화를 받았는지, 어떤 심경 변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이번에 일본이 금리 인상과 엔화 강세를 세게 가져간 이유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9월달 기시다 총리가 총리 기간이 임시 총리직 기간이 9월달까지입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9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총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금리를 안 올리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요. 일본이 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적인 이런 입장들 때문에 금리를 올렸다. 그렇게 돼서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폭락했죠. 그러면 해리스 쪽에서는, 민주당 지금 미국 집권당 쪽에서는 거품 물 거야. 야, 너네 미쳤어? 일본 너네 금리 인상 너네 미쳤어? 우리 지금 당선 못 되게끔 지금 트럼프 밀어주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럼 내일이라도 긴급회의 열게요.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우리 엔화 강세로 가져가지 않는다고 얘기할게요. 부총재가 땅땅땅 나왔죠. 자, 근데 볼게요. 어떻게 보면은 8월 5일날 8월 초에 이렇게 큰 폭의 조정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조정이 한 번쯤은 있을 거라 예상을 했을 수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 역사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다? 경기가 무너지고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2000년도 한 번 있고요. 그리고 2006년도 한 번 있습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일본이 1950년도에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0 안에 들어가는 기업들 거의 80개, 90개가 일본 기업이었죠. 미국보다도 더 잘 나갔던 게 일본이었습니다. 소니 뒤집어졌죠. 일본 이런 은행들, 상업은행들, 미국 은행들 잽도 안 됐어요. 반도체 미국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갔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탑 100 안에 드는 기업들, 지금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드는 기업들도 일본 은행부터 시작해서 기업들이 7개, 8개였어요. 미국 해봤자 인텔 이런 애들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일본이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백화점에서 강제로 엔화를 강세로 가져갑니다. 야, 너네 일본 엔화 강세로 가져가. 그렇게 되면서 일본 수출업이 무너졌죠. 공장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나서 90년대 초 월가의 금융 폭격, 미국인들이 쭉 일본 증시에 들어왔고, 그때부터 일본은 우리 이렇게 무너진 거 다시 회복하자. 살리기에 들어갑니다. 살리기에 들어가면서 어떠한 정책 도구를 썼냐?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금리 정책. 그리고 두 번째, 수익률 곡선 YCC. 국채를 일정 수준, 국채 금리가 일정 수준 올라가면 매입을 해주는 YCC 정책을 펼쳤죠. 마이너스 국채 금리 요거는 알고 계시죠? 찍어내는 거, 국채 사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ETF 매입. 미국 주식이나 ETF 상품들 얘네들을 매입을 해줘, 정부에서. 참 웃기죠. 미국 주식이란다. 일본 주식도 그렇고, 이런 자산시장부터 시작해서 국채까지 다 매입을 해줘. 자, 볼게요. 일본 정부가 무슨 계획이었냐면은, 야, 우리 미국 때문에 이렇게 무너졌잖아, 힘들잖아. 그러면 일단은 제로금리로 가자. 금리를 0으로 가자. 우리 제로금리가 언제 나왔죠? 제로금리 언제 나왔죠?
코로나 때 제로금리 나왔죠. 돈을 미친 듯이 풀었고. 왜 돈을 풀었죠? 코로나 딱 터지니까 팬데믹 때 중소자영업자분들이 일을 못해. 매출이 안 나와. 돈을 풀어야죠. 돈을 찍어서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켜야겠죠. 자, 똑같습니다. 일본도 미국 때문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무너졌어. 제로 금리 정책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제로가 금리라는 거는 금리가 뭐예요? 돈의 가치죠. 엔화가 약세라는 얘기입니다. 엔화가 약세로 갑니다. 엔화가 약세니까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일본의 수출 기업들은 잘 나가죠.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야, 똑같은 제품을 사야 되는데 너 비싼 강달러 미국 제품 살래? 아니면 일본 저렴한 엔화 상품, 일본 상품 살래? 당연히 엔화 상품 사야겠죠. 똑같은 가격이어도 일본은 엔화가 엔저라서 2개 살 수 있는 거 3개 살 수 있고 미국은 1개밖에 못 사. 당연히 일본 거 사야겠죠. 일본 수출업은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수출이 확장됩니다. 일본 정부 계획이에요. BOJ 통화정책 하면서. 자, 수출이 확장이 되면 제조업 역시 확장될 수밖에 없겠죠. 제조업이 확장된다는 건 설비 투자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걸 뜻합니다. 제로금리죠. 제로금리로 돈을 풉니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엔화는 약세겠지만 수출 기업들이 확장되고 제조업이 확장되면서 설비 투자가 증가가 됩니다. 그럼 설비 투자가 증가되면서 경제가 좋아지고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올라가고 물가는 다시 올라가겠죠. 소비가 올라가면서 그렇게 되면 일본이 그동안 잃어버린 20년, 30년 걱정했던 이 디플레이션을 극복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원하는 건 이 방향으로 가는 걸 원했는데 이 방향대로 갔나요? 안 갔나요? 잃어버린 20년, 잃어버린 30년, 20년, 30년 동안 제로금리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딱 잘라서 말씀을 드리면 실패입니다. 왜 실패일까? 왜 실패였을까? 정답은 한 가지입니다. 결과는 한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일본이 돈을 풀었는데 그게 일본 내수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로 들어갔다? 엔캐리 트레이드. 뭐죠? 금리가 저렴한 엔화를 갖고 금리가 높은 미국, 브라질, 한국, 다른 글로벌 자산시장 채권 주식에 투자를 하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들어갔죠. 쉽게 말해서 일본이 내수시장 활성화, 야, 우리 국내 주식 사고 제조 설비 넣고 공장 짓고 경제 활성화 시켜 라고 해서 풀었던 돈들이 어디로 빠져나갔다? 미국 주식 살게, 미국 채권 살게 해외로 빠져나갔죠. 그래서 이번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막 청산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준 거고 본질이 아니라 해외를 때렸습니다. 자금이. 쉽게 말해서 엔화를 찍어가지고 수출을 해버렸죠. 엔캐리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내수 시장은 항상 제자리였고 반도체, 빅테크 기업들 투자가 안 들어오니까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지.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됐다?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무너졌었다. 자, 한번 볼까요? 1999년도에 일본이 1990년도에 일단은 85년도 플라자 합의 하고 나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 90년도에 일본 증시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1999년도에 안 되겠다. 우리 제로금리 발표하자. 돈 뿌리자.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회복을 했는데 2000년도 8월 달에 돌연 0.25% 금리를 인상합니다. 지금 올해 7월 달에 했던 그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죠.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2000년도 8월 달에 금리를 0.25% 인상해요. 7개월 뒤 무슨 일이 터졌을까? 2001년도 3월 무슨 일이 터졌을까? 전 세계 IT 버블, 닷컴 버블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쭉 무너졌죠. 일본 경제까지 다 같이 급속도로 위축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일본의 금리 인상. 2000년도 8월 금리 인상했고 2001년도 7개월 뒤 3월 IT 붕괴. 자, 2001년도 3월 달에 IT 붕괴 터지니까 안 되겠다. 다시 제로 금리를 도입해. 일본이. 그러면서 2006년도 7월까지 쭉 돈을 풀었는데 야, 우리 돈 푸니까 이거 부채도 너무 많이 안 되겠다. 부채 너무 많이 사주니까 양적 완화 정책을 중단합니다. 2006년도 7월 달에. 그러면서 0.25% 다시 인상을 해요. 그리고 2000년도 8월 달에 한 가지 얻은 교훈이 있어. 야, 이거 금리 인상을,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막 여러 번 하니까 경기가 무너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시장에 충격을 안 주는 선에서 1년에 한 번씩 인상을 해볼까? 그래서 2006년도 7월 달에 0.25 올리고, 2007년도 2월 달에 한 번 더 올립니다. 0.25. 자, 2007년도 하반기에 무슨 일이 터졌을까? 전 세계 글로벌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했죠. 2006, 2007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나서 2년 뒤에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 대공황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도 역시 물가 하락,
성장 부진, 디플레이션 고착화 현상이 나왔죠.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일본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렸죠. 금리 인상한 요 현상이 8월 5일 날 대폭락할 수 있었던 요런 하락장을 좀 암시하는 구간이지 않았을까. 자, 그럼 볼게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돈을 풀면서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켜서 소비를 상승하게끔 지금 견인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디플레이션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춘다고만 해서 소비가 어떻다? 즉각적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야, 너네 지금 소비가 침체고 디플레이션이 지금 시장에 만연해 있는 상황인데 금리만 내린다고 해서 소비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훈을 누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까? 지금 일본과 비슷한 상황이 국가 누구? 중국. 김도현님 중국 그렇죠. 중국도 지금 똑같죠. 제가 중국이 경제 회복을 한다? 중국의 ETF를 사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 코로나 리오프닝 효과 보면서 이제 뭐 좋을 거다? 돌아올 거다?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아무리 돈을 풀더라도 중국은 일어서기 힘들 겁니다. 왜? 일본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요것도 나중에 특집으로 한번 다뤄드릴게요. 중국과 일본 이거 엮어가지고. 중국이 지금 돈을 풀고 LPR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 어떻죠? 상승 못합니다. 회복 못해요. 지금 일본의 모습과 중국의 모습 굉장히 똑같잖아. 금리를 내려주고 물론 유동성을 공급하고 돈을 찍어 양적 완화를 해 화폐를 발행한대.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반등할 겁니다. 좋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회복하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국내 내수 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중국인들이 소비를 못 한다면 요거는 일본처럼 똑같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장 큰 해결책이 뭐냐면 중국 내 국민들이 소비를 하고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금리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시장이 영향을 받고 적용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볼게요. 지금 일본이 버블 경제를 이렇게 겪고 나서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지금 2000년도, 2006년도 두 번의 글로벌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이번까지 세 차례.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이 버블 경제 겪고 나니까 일본 은행에는 뭐가 남아있을까? 일본 은행에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버블 경제를 수차례 겪고 나니까 당연히 담보 자산들을 일본 은행들이 갖고 있을 건데 부실할까 아니면 좋을까? 당연히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은행들의 기초 체력도 안 좋을 거고 그리고 그동안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식으로 사주면서 키워왔던 은행들이기 때문에 체력도 안 좋을 거고 담보 자산들도 부실할 겁니다. 그럼 볼게요. 은행들이 이렇게 담보 자산들이 부실하고 기초 체력이 안 좋다면 은행이 대출을 해서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이 지금 되어 있을까? 일본에? 쉽게 말해서 대출 창구 가가지고 은행이 대출해달래. 대출해줄까? 쉽사리 해줄 수 있을까? 대출 기준이 여전히 까다롭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손쉽게 대출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와 대출 사이에는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것 또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다? 중국에 적용할 수 있다. 중국이 금리를 내리죠. LPR 금리 내립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하나요? 잠깐 반등하고 또 떨어지죠. 왜 그럴까? 대출을 하더라도 그게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대출 역시 담보를 갖고 있어야 해주는데 담보 역시 부실하니까 대출 나오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말로만 금리 인하지 부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중국은 지금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다. 그리고 2000년, 2006년도, 우리 2024년도까지 역사적으로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글로벌 자산시장은 어떻게 됐다? 폭락이 나왔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한 게 코인 이슈야.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지금 경제 유튜버분들 경제 방송들 떠들어대고 있는 이런 것들 위험한 것들 앞으로 또 나올 거니? 나올 겁니다. 그러면 11월 전 미국 대선 전까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져요. 이번에 일본 BOJ 긴급회의를 열어서 당분간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를 요거를 토대로 그리고 미국 대선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이제 BOJ가 미국 대선에 영향을 주거나 간섭하는 일은 만들지 않을 겁니다. 11월 전까지는 NK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이 났고 일본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무너졌다, 경기 침체가 나왔다 요런 가능성은 낮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대선 이후부터는 올해 11월 5일 이후부터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요거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도 가능성이 있고요. 내후년에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 뭐다?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번 경험했죠. 맛배기.
오픈 테스트 맛배기 용을 한번 경험해 본 겁니다. 하루짜리 8월 5일 폭락. 요게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한폭탄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비유를 해드리자면 상업용 부동산이 있죠. 언젠가는 무너질 상업용 부동산과도 같은 존재가 뭐다? 일본의 금리 인상 폭탄입니다. 올해 11월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 그러나 당장 미국 대선 전까지는 안전하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000년, 2006년도, 2024년도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이 나오면 언제든지 자산시장은 폭락이 나왔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올 거다. 그러나 지금 당장은 아니다.